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지금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발사 이틀 뒤 김정은이 주회를 내리고요. 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가서 그동안 고생한 이제 스태프들, 연구진들이라든지 기술자들과 함께 또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이날 저녁에 초호와 파티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김정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3-3번 만에 성공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호화로운 축하 파티도 했는데 정찰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열렬히 축하합니다라고 돼 있고 특징은 정찰위성 발사에 고생한 식구들을 다 유니폼을 맞춰 입었어요. 올라가네.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야. 유니폼도 맞춰 입었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2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자, 이제 추가 발사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합니다. 자신감을 얻었네, 완전히. 네, 이 설마 했던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성공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그리고 또 8월 두 번 실패를 해서 그래서 이번 시험도 사실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11월 발사 결국 3수 만에 해내게 됐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이 성공하게 되는 것, 이 발사 실험이 성공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이제 위협이 되는 겁니까? 혹자는 에이, 북한이 쏜 게 얼마나 기능을 하겠어라고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권투 선수를 비유하자면 이 북한은 핵펀치를 갖고 있는 원투 펀치를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눈을 가리고 아무데나 막 핵펀치를 쏠 수 있다 이거였죠.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피하거나 막기가 쉽죠. 근데 이제는 북한에게 눈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눈을 탁 뜬 거죠. 그러면 원하는 곳에 상대의 약점을 보고 기습적으로 핵펀치 한 방을 훅 찔러 넣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정확도가 엄청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그 북한에 살다 온 사람으로서 좀 안 믿기는 게 뭐냐면 하도 이제 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저 1998년도 저 7살 때 강명선 1호가 첫 발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아까 나왔던 그 리춘이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진짜 뭐 발사 성공에 대하여 막 하면서 엄청 떠들었거든요. 뭔지는 몰랐지만 일단 그 7살 어린 나이에 뭘 하나 쏘긴 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이제 긍지를 느끼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7살 때는 진짜 그게 가슴이 뛸 거 예, 아니에요. 뿌듯했어요. 진짜 너무. 7살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명절이었죠. 그래서 다 7살이니까 편했던 거예요, 시해가. 중학생들은 막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꽃다발 흔들어대고 뭐 대환영 행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애들이 이렇게 하늘에 움직이는 별 보잖아요. 우리 거라고. 우리 강명성이로가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막 그 나가면 벽보가 주체에 뭐로 해가지고 이게 발사됐다 그래서 그 긍지감이 막 뿌듯했어요. 아니, 진짜 아이들에게는 이게 세뇌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북한이 95년부터 98년까지 고난행군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고난행군을 경험한 북한 사람들은 엄청난 패배감과 국가에 대한 회의감이 엄청 팽배했어요. 근데 미사일을 쐈어요. 네.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북한에서 당연히 성공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왜냐면은 강명성 1호를 발사를 하고 북한 TV를 보면은요. 상당 좌측에 주체 마크가 있고 조선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딱 나오면서 뭐냐면요. 인공위성 강명성 1호가 전파를 보내고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TV를 딱 틀면은 그 상단에 그 맞아. 마크를 보고 나가지고 야 우리 강명성 맞아, 1호가 맞아. 잘 돌아가고 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북미,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 상공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걸 다 감시를 해요. 풍선, 위성, 비행기, 전투기, 민항기 싹 다요. 뭐 참고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곧 크리스마스죠. 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이 노라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산타크로스 위치가 나옵니다. 어디에 날고 있는지. 이벤트예요. 진짜 잘하다네요. 그러니까 이 노라드에서 이제 그 우주군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 우주군에서 뭘 하냐?
지금 지구상에 돌고 있는 모든 인공위성, 그러니까 상업위성이든 뭐 정찰위성이든 싹 다 어디에 날고 있는지 체크를 해요. 와. 그리고 지금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한 다음 날 22일 날 그 미국 우주군이 이제 만리경 1호에게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위성 번호 58400. 그다음에 위성 식별번호 2023-279A를 부여했거든요. 인정을 한 거네. 이거는 뭐냐면 올라가서 뭔가를 돌고 있어요. 어머 어떡해. 근데 지금 다른 언론 보니까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간 순서예요. 당연히 1번은 뭐냐면 57년도에 궤도에 올라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2호가 1호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58,400번째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뭐가 올라가긴 안 돼. 근데 그럼 실제로 이게 돌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네. 위성 추적 사이트에 들어가면 만리경 1호가 지금 현재 어디 날고 있는지 체크 가능해요. 체크가 돼요, 이게? 날긴 날아요? 어머, 나네. 지금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 만리경 1호가 남극 상공을 지금 날고 있는 걸 끝까지 포즈가 있고. 호주가 있고 이렇게 도는 거야? 그냥 도는 거예요. 지금 뭔가는 돌고 있는 거는 미국이 인정을 한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와 위성 활용의 성공 여부는 엄연히 다릅니다. 위성 발사는 위성이 궤도에 올라갔다. 정상적으로 잘 돈다. 북한은 여기까지 성공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위성을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최첨단 위성 모형을 들고 왔습니다. 네. 손 너무 뜹니다. 위성이 제대로 잘 활용하려면 몇 단계 사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태양 전지판 쫙 펼쳐져서 태양 에너지를 잘 흡수를 해야 합니다. 이 날개가 잘 펴졌다면 위성에 달려있는 송수신기가 평양에 있는 관제소를 향해서 미세 조정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성과 관제소 네. 사이에 신호가 잘 가고 잘 오는지 송수신을 성공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게 가장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 이게 안 됐어요. 아하. 먹통 위성이었어요. 그건 제대로 된 위성 발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송수신까지 확인이 된다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이 평양에 있는 관제소로 잘 전달이 되는지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 위성은 성공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 어린 저 위성의 세계사 좀 말씀드릴까요? 저요? 자, 지금 인류 최초의 정찰 위성, 카메라가 달린 정찰 위성은 1960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 개발했어요, 이걸요. 근데 그때 필카예요, 이게요. 필름 카메라요. 그러니까 무선 송수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정찰 사진 찍은 다음에 필카를 깡통에 넣고 이거 다 지구에 던져요. 당신이 미국이 이제 소련을 감시하던 때였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깡통이 어디 떨어지는지 미국과 소련이 먼저 잡아야 돼. 떨어지면 먼저 가서 잡는 사람이 인자야. 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와, 스토리가 있어요. 말리경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해. 말리경이라도 야. 택배도 그렇게 나누고. 와. 필름을 깡통에 넣어서 지구에 던져요. 야 대박이다. 그래요. 좀 웃긴다. 근데 우리 이만갑에 또 진짜 장군님이 있습니다. 우리 투스타가 한분 계신데 우리 고성민 장군님은 아마 이 소식 들으면서 정말 좀 기분이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북한이 지금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울 한복판의 이 이만갑 스튜디오 이 안에 있는 우리를 이제 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정찰위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두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네 이번에는 기필코 꼭 성공하겠다. 불철주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 머리가 하얘진 거 아닙니까?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나는 거저 후라이키지 말라고. 언제부터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난 지금 김정은이 얘기 하얘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기가 거울 쳐다보면서 야, 내 기다렸던 흰머리가 이제 나왔구나. 이걸 보면 인민들은요 진짜 세뇌돼요. 진짜 세뇌돼. 갑자기 장애는 없었다 오래 생겼잖아요. 김정일이 때도 엄청 그랬거든요. 우리 장군님 막 쪽잠에 제 기밥을 이어가시면서 그래서 그 나중에 이렇게 반풍 왔을 때 이 팔이 안 올라갔어요 김정일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 줄 알아요? 우리 원수님이 인민들 때문에 이걸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저 흰머리 났. 지금 신났어요 흰머리 사용하느라고. 인민들한테는 자기가 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보여주기 쉽게는 딱 그렇게 보자면 안성맞춤이죠. 우리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거의 정찰 위성을 한 200여 개 쏘시고 위하여. 그것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번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지금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발사 이틀 뒤 김정은이 주회를 내리고요. 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가서 그동안 고생한 이제 그 스태프들, 연구진들이라든지 기술자들과 함께 또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초호와 파티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김정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3-4번 만에 성공을 시켰으니까. 삼수. 그래서 호화로운 축하 파티도 했는데요. 정찰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열렬히 축하합니다라고 돼 있고 특징은 정찰위성 발사에 고생한 식구들을 다 유니폼을 맞춰 입었어요. 그리고 주에도 그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리설주도 보이고 김여정도 보이죠. 김여정이 제일 끝쪽에, 그다음에 리설주, 김정은 옆에 역시나 김주애가 나란히 연회에 참석한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왼쪽부터 장창하, 김정식, 김덕훈 내각 총리도 이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나타라고 새겨져 있는 유니폼을 입혔고요. 가장 끝쪽에 최선희 외무상 모습 보이고요. 김정은 표정을 보시면요. 엄청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눈여겨볼 것이 김정은하고 최선희는 단체복을 안 입었어요. 주에도 입고 리설주도 입고 다 입었는데 왜 안 그래서 입었지?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이게 장군님이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티셔츠를 입으면 이게 뚜루덩 나오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안 입었지 않았나. 근데 저는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김주애가 입은 거거든요. 우리가 단체복을 입는다라는 거는 우리는 팀이다라는 거거든요. 주애한테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이 발사가 그리고 이번에 이 팀이 주애 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주애 하나의 팀이야? 그 뭐랄까요 그런 그 스토리 메이킹 프로세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공조에서 가장 부각되어야 될 그럼요. 인물이 김주애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짭정원 씨, 정우 씨. 티셔츠는 왜 안 입은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좀 사이즈가 없었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에? 이 김정은의 옷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아직도 배연됐구나. 걱정하지 마죠. 이만감에 제가 입고 왔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그러지 마요. 네, 여기서 보여드릴지 몰랐는데. 야, 이거를 제가 야, 이만. 어떻습니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안 입은 이유를 알겠다. 아니, 벗어주세요. 벗어서 완전히 좀 벗어줘. 야, 귀엽다. 완전히. 그러니까 위상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위상이 거의 떨어지고. 비슷하게 만든 거구나. 근데 디자인은 신경을 쓰긴 썼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 이쁘게 잘 만들었어 이번에. 그래요? 그리고 약간 신경 쓴 건 좀 국제적인 디자인을 좀 따라하려고 했어요. 나사 로고 카피한 거. 나사 로고. 그렇죠. 나사 흉내를 많이 냈고. 근데 뭐 나사랑 나타는 동급이다 이런 느낌 아니겠어? 같은 나라.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라는 그 로고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나타예요. 나타. 근데 나타인데 원래 이게 다른 이름이었어요. 북한의 내각 산하에 우주개발국 나다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번에 의미한 바가 상당해요. 왜냐하면 나다는요 우주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제는 우주 개발 끝났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고도화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기술총을 붙이고 총국이라 한 것은 뭐냐면요. 북한에 있는 모든 우주 개발을 한 부서에서 총괄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인력 양성, 원자재 이런 수입 이런 것도 다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김정은의 애정이 이 총국에 들어가 있다. 자, 북한도 있다는 군사 정찰 위성.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군도 12월 2일에 1호 군 정찰 위성 발사에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밴덴버그 우주군 앞서 말했던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군사 정찰 위성 1호를 발사하고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리 군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겁니다. 오, 대단하다. 5, 4, 3, 2, 1, ignition. 멋지다. 진짜 멋지다. 이게 실제 그거죠. 대박이다. 발사체 다시네.
재활용해야 된다. 대박이다. 잘 내려오네.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뭐 이게 쏴서 올리는 걸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연구는 계속하고 있지만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저게 합리적인 거죠. 아, 정확한 지적이신 게 이제 스페이스X 회사의 팔콘 위성체 다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발사하고 다시 착륙하는. 근데 이 우주 기술이 굉장히 집약되고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리는 군 정찰 위성은 100%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로 발사도 성공했잖아요. 네. 거기에 실어서 사실은 쏴도 되지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쏜 거고 사실은 또 특별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쏜 이유가. 그건 잠시 후에. 궁금하네. 60초 후에.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 후에 우리 군 역시 곧바로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스타워즈 우주 전쟁의 서막이 사실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쏘아올린 군 정찰 위성의 실력과 우리 군의 군 정찰 위성의 실력 중 누가 앞설까는 이제 진검승부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짭정은이 지금까지 저 별은 우리 별만 됐는데 웃고 떠들 때가 아니다. 이거죠. 분명한 많이 거. 씁쓸하네요. 표정이 안 씁쓸한데요? 씁쓸하잖아요. 네, 그 남조선 인공 그 정찰 위성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뭘 어제 뭐 무섭다고. 얄미웠어 방금. 마음에 때리고 싶었어.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북조선은 우리 땅에서 우리의 기술로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남조선 정찰 위성은 미제 승냥이를 도움받아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우주 전쟁 시대가 개막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성 기술이 이제 남과 북이 동시에 갖게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분명한 또 이유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북은 핵 무력을 완성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핵 무력을 완성시키는 데는 강한 주먹과 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강한 주먹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지금 완성 단계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약간 떨어져요. 그리고 어디를 보고 때릴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군 정찰 위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눈을 떴죠. 근데 아직 시력이 좋지 않아. 근데 문제가 이게 있어요. 시력이 좋지 않지만 이 친구 주먹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대강 비슷한 데를 맞으면 상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 정찰 위성을 딱 올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만리를 때릴 수 있는 주먹과 만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이 정찰 위성이 이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전쟁하면은 높은 고지에 이제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고지에 올라가는 대신 이 군사 정찰 위성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갖고 이제 우리를 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쏜 만리경 1호가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3시간마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북한이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얼마만큼 감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위성의 성능에 달려있는 걸 텐데 발사 성공 이후에 김정은이 신났어요. 우주에 지금 뭐 하나 올렸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평양 관제소에 김정은이 갑니다. 출근을 해요, 거의. 그래서 만리경 1호가 찍어서 보낸 위성 사진을 가서 보고 다음 날 가서 또 보고 22일, 24일, 25일, 27일에 관제소를 방문했는데 2, 3일에 한 번꼴로 갔어요. 그리고 30일에는 공군사령부에 방문해서 위성 사진을 보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정도의 사진은 네이버 지도보다 못한 상황이거든요. 저 정도 사진이면 예전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책으로 나왔던 사회과 부도예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도의 위성 사진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일부러 북한의 해상도나 위성 실력을 가리려고 일부러 위장용으로 이런 사진을 띄워놓고 공개했다라는 설도 있고 경상도 좋아요. 이게 성주 사드 기지가 위치하는 곳의 지형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더 성주 사드 기지 쪽으로 줌을 촥 해서
북한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가 북한 위성 성능의 핵심인데 그걸 북한 입장에서 우리한테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어디까지 보이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왜 얼마큼 자세히 성원한 목소리죠. 그래서 사실 요즘 들어서 우리 정찰 위성이 보내온 사진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1호 열차 타고 뭐 돌아다닌 게 이제 한때 저의 낙이었는데 요즘은 평양 관제소 가서 이 사진들만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니, 그거 진짜 김정은 같아. 내가 막 헷갈려. 정찰 위성으로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훔쳐보고 다니는 거예요? 훔쳐보다니 그거. 훔쳐보지 뭘. 아니, 훔쳐보는 거. 우리 부서에 띄어 올린 걸로 우리가 보는데 그게 어떻게 훔쳐보는 겁니까? 훔쳐보는 거지 남의 집. 그러면 내가 특별히 내가 어디를 본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니마갑 동무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부터 만리경 1호 우리 북조선의 정찰 위성을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을 쫙 훑어버리고 25일에 진해, 부산, 울산, 대구, 포항, 강릉까지 싹 훑어버리면서 저는 랜선 여행이 아니라 위성 여행을 성공적으로 함께했습니다.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것들은 동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아, 적과 하장이야.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속내는 거야.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동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언제 뭐 자기네들 책임졌어 너. 중화기까지 들여오고 있고요. 와.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차고 있는데. 이거 뭐 파기 얘기하자마자 그냥 뭐 초소 짓고 중화기 들어오고 난리가 되는데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손해 보는 거는 오히려 북한 측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효력 정지한 그 비행 금지 구역 관련돼 갖고는 2018년도에 그 합의서가 만들어질 때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었거든요. 휴전선 기점으로 해서 일정 구역에서 상호간에 정찰 비행을 못하도록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떠갖고 북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그런 능력이 아예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똑같이 못 보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엄청 손해를 봤던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김정은과 북한이 스스로 이제 파기했다. 자기 발등에 이제 도끼를 찍은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했었느냐. 우리 육군의 군단급 무인 정찰기의 그 감시 범위가 약 20km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상 장비로 보면은 이제 10km 이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군사 분계선에서 15km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이제 정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제대로 찍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게.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합의다 보니까 양쪽에 다 제한이 있는 겁니다. 북한도 사실은 그쪽에서 정찰 활동을 못하고 우리 또 정찰 활동을 못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정찰 자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더 손해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거 한 달 가지고 다시 정찰을 하게 되면 북한도 거기다 정찰할 거거든요. 아마 무인기라든지 뭐 15km 밑에서 뜨는 것은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 같은 경우 그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그 비행 금지 밖에서 정찰기를 띄워도 북한의 모든 신호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아. 모아보니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위반한 게. 아니 짭정없이 이게 안 지킬 거면 뭐하러 이게 약속을 하고. 그래, 궁금해. 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다 하고. 저는 그 어기려고 약속합니다. 맞는 말이다. 아니 맞는 근데 말. 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어기는 걸로 따지면은 저보다 이 남조선 사람들이 더 많이 어기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거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저녁에 치킨 시켜 먹고 새해 1월 1일만 되면은 술 담배 다 끊겠다 해놓고 1월 2일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까? 어기다와 우기다를 잘해. 아무튼 기다.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북한이 지금 판문점에서 총차기 시작하고 DMZ에다가 초소 세우기 시작하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CNN에서 엄청나게 뉴스량이 늘어날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과로 돌아오는지.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그 대만의 최근의 사태를 보면 중국이 자꾸 위협을 가하겠자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금을 다 빼버렸어요. 빼면서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기업은 훌륭한데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잘못됐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또 군사적인 대치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국익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9.19 그 합의가 파기된 것이 우리가 현재로서는 위협이 안 되지만 미래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이 북한의 좀 DNA를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의 DNA는 어떤 거냐면은 한반도에서 위협을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기들의 그 가치와 자기들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하고 핵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위협이지만 앞으로 북한의 전략은 아마 그 군사 지역, 저희 비무장지대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마 도발들이 이제 만약 일어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그런 걸 조명해서 국제적으로 그런 것이 보도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한국에 들어온 자본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단연간 국방부 기자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사실 진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건 북한이 총차고 말고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장밋빛 희망, 북한을 우리가 선의의 대상으로 북한이 그 기대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안겨다 줄 안보의 위협이 사실 더 크거든요. 9.19 군사 합의를 지킬 것이란 막연한 믿음, 절대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고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10년, 20년 전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불과 지난 정부때 있었던 믿음이었잖아요. 9.19 군사합의란 것도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오증을 선 회담의 후속 작업물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된다고 해도 크게 우리 안보에 위협되는 거 없습니다. 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지난 정권에서는 했어야 시도라고 봐거든. 요만큼이라도 비핵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시도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건 없고 그거 가지고 뭐 낭만적인 생각이니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거든. 북한의 속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쪽에서 일정에서 우리가 손해본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툭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지들이 먼저 파기하겠다 그랬거든요. 지들이 파기했다고.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때를 총을 쐈을 때 우리도 총을 쐈어요. 그들이 드론 날렸을 때 우리도 드론 날렸거든요.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파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파기 안 했어요. 우리는 일부 조항만 효력 정지를 그러니까요. 하고 북한이 파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파기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효력 정지를 시킨 거잖아요. 일부 조항.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또 일부 조항을 또 하겠죠. 결국은 같은 길로 가는 건데 저쪽으로 하기는 명분을 줘버렸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강대강을 하게 되면 안보적으로 더 안전해지느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세게 나가면 쟤들 찍소리 못 하겠지. 여러분이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게 나가면 어떨까? 아유, 쭉 찌그러들까요? 그러진 않죠. 절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군비 경쟁이 계속 가속화돼서 물론 계속 가속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되도록이면 충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1919년도 1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패망한 다음에 이른바 이제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향후 독일은 육해 공군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못하고 라인란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비무장지대랑 똑같아요. 여기는 항상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인을 합니다. 근데 웬걸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한 이후부터는 슬슬 이 베르사유 조약을 깨요. 하나둘씩 깹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죠. 설마 히틀러의 주도에서 독일이 또 대전을 일으킬까? 아닐 거야. 예. 점점 히틀러의 그런 그 야욕이 보이니까 1939년에 이제 그 체인벌린이라는 영국 수상이 독일 민헨에 건너가요. 가서 히틀러와 앉아서 만나서 전쟁 안 하겠다라고 사인을 하라고. 이게 민헨 협정이라고 하는데 당시 체인벌린 영국 수상이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히틀러가 사인한 그 진짜 안 하겠다고? 종이를 흔들고 내려와요. 나 히틀러 전쟁 안 한다는 보장 받았다. 네. 웬걸 이 민헨 협정에 히틀러가 도장 찍은 지 정확하게 8개월 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나요. 합의 같은 거는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합의문을 체결했으면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옛날 소련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 소련 간에 이제 핵 군축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우리 합의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소련하고 미국은 서로 핵기지에 가서 본 거예요. 너 진짜 하나 둘 셋 넷 줄였네? 이렇게 이제 평화 합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정은이도 평화를 찾고 우리들 평화를 찾아요. 그런데 각자의 평화의 그림이 좀 다른 거죠.